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같이 뭐 선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후끈후끈하면서 짜증지수가 밀려오는데요. 증시도 오랜만에 좀 짜증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바쁘게 달려왔던 나스닥 증시가 목요일에만 2%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게 언제였나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상반기에는 AI 기대감도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 상승 기대감에 시장 전체적으로 PER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는 와중에 여전히 고용은 좋은 상황이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있죠. 확실히 7월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은 7월에 어떤 종목을 많이 사셨는지 그래서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7월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 상위 탑 10 여기 올라와 있고요. 종목들이 쭉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익숙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이온큐는 이번에도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승률이 30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 다른 양자 컴퓨팅 종목들보다는 주가 방어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차량 판매를 기록했던 여기 2위에 있는 리비안에 대한 순매수도 상당히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인 애플과 여기 애플 있고 여기 보시면 메타 플랫폼도 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했던 것은 UAM 종목도 두 개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위에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여기 또 8위에 있는 릴리움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굉장히 좀 길게 영어로 써진 종목이 하나 있죠. TSLL이라고 불리는 바로 테슬라 주가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인데 테슬라와 다른 것은 이 종목은 바로 1.5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테슬라를 매수한 것과 같다는 생각인 것인데 테슬라는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이슈도 있고 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테슬라를 많이들 사랑하시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도 그랬습니다. 속이 좀 쓰리셨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0.91달러라는 아주 호실적을 냈음에도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주가는 10%가량 빠졌습니다. TSLL은 15% 정도가 하락을 했죠. 여기 오른쪽 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적 이후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게시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둔 걸 보시면요. 빨간색이 아무래도 좀 많죠? 네. 실망한 기색을 표출하면서 이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 평균치는 253달러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에 290달러 정도였으니까 안 좋게 본 것이죠. 그런데 사실 테슬라는 호실적을 낸 경우는 많았지만 과거에도요. 근데 그때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모습은 그닥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12개 분기 동안 단 2번을 제외하고 한 10번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게 테슬라지만요. 그럼에도 주가는 7번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중간값은 그래서 2.6%였었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적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 반응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성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2분기 테슬라 실적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249억 달러로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성장률로만 따졌을 때는 연간 50%에 약간 못 미치는 아주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했었고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분기별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역대급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원가가 아주 크게 빠졌다는 거고 제조에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의 과거 매출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그 레귤레터리 크레딧이라고 해서 규제 크레딧이거든요. 근데 그 규제 크레딧도 저번 분기
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2억 8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번 분기보다 크게 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총 매출이 47%가량 연간 성장을 이뤄냈으니까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부 그리고 서비스 사업부의 매출도 순항을 한 건데요.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서비스 부분의 매출 총이익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분야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분야인데요. 전체 사업부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테슬라 생태계에 합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돋보이는 것은 다른 사업부인 바로 에너지 사업부인데요. ESS라고 불리는 배터리가 대표적인 그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의 매출 총 마진이 역대 최대 수익성을 기록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차량 부분 매출 총이익률에 거의 이렇게 보시면 근접한 상황입니다. 규제 크레딧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총 마진으로 비교하자면 오히려 에너지 사업부가 처음으로 그 마진을 뛰어넘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ESS 부분이 공공행진하는 이유에는 IRA 보조금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순달람아, 근데 주가가 빠졌잖아. 좋은 얘기해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실망한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써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정도로 여기에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차량 생산과 판매에 대한 회사의 전망치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매출과 EPS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서 두 번째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인 수요 하락에 방어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EPS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오른편에 있는 건데 저 또한 매우 기대하고 있는 바로 사이버 트럭에 관한 건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 일자가 명확히 공개가 안 된 것에 실망을 한 거죠. 여기 진짜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갖고 싶은데 제 주변에 보면은 이거 주문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전 주문. 근데 어쨌든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약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PER이 떨어졌다.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즉 EPS 예상치와 PER이 둘 다 하락하다 보니까 그 둘을 곱한 주가는 약세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이버 트럭은 다시 들어가고 자,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저의 작은 반박 논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거부터 보실게요. 차량 판매 가이던스 실망감에 대한 것인데 상반기에 테슬라는 차량을 89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생산을 좀 더 늘리면 올 한 해 판매량이 200만 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돌연 3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또 할 거라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거고 내년이라든가 향후에 더욱더 큰 주문량에 대비할 태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기존의 가이던스는 180만 대였는데 이거는 또 유지를 했었고요.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들의 생각은 바로 마진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2분기에 영업 마진이 바닥을 찍었겠지? 이제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앞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수요가 떨어질 것 같으면 가격 인하로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에는 기존의 FSD를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3분기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이전에 사놨던 FSD를 이전시켜줄게 하는 이런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깜짝 발표를 한 건데 원래는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면요. 이게 차량에 딱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요. 그런데 이번 3분기에 그 제한을 잠깐 풀어주겠다라고 깜짝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걸 문제 삼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풀어주지?
혹시 수요가 적은 것 같으니까 이런 카드를 꺼내서 판매를 좀 촉진시키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테슬라를 2019년 이전에 샀었던, 그러니까 구형의 자율주행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테슬라 차량 소유자, 이 소유자 숫자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만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혹시나 이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량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이스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를 삼으면은 그렇게 삼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입니다. 저도 그랬고 사실 투자자들은 출시 일자가 이번에 공개되고 또 이번 분기에 배송이 되고 뭐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테슬라 측은 올해 안으로 사이버 트럭 배송하겠다는 말만 하고 명확한 언급은 없었던 것에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단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Demand is so far off the hook. 여기서 off the hook이라는 표현이 예상치 못한, 극단적으로 높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주문량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우선 이런 세 가지 요소에 큰 우려를 가진 듯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제약 요건은 바로 마진이죠. 테슬라의 매출 총 마진과 영업 마진을 볼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왼쪽 그래프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마진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차량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테슬라의 연구개발비라든가 판매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원가보다 크게 하락한 가격 인하 정책의 마진을 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진 우려에 대해서 테슬라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사안을 우려를 딱 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이야기로 맞받아치게 됩니다. 이렇게 양측 의견 간에 간극이 좀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마진이 몇 %씩 움직이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다라고 말까지도 했죠. 이것은 바로 AI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닝콜을 듣고 이번에 받은 느낌은 머스크의 관심과 집중이 온통 AI와 FSD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론 머스크의 태도는 저번 5월에 있었던 주주총회 때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급했던 내용들과 이번 실적 발표 때 머스크의 발언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AI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FSD는 너무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FSD가 완성되게 될 때는 챗GPT보다도 세상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때 차량 판매 마진은 80%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차량을 팔아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훨씬 중대한 일이고 나중에 FSD로 마진을 늘리게 된다는 게 그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의 매출 총이익률을 끊고 있으니까 현재 마진이 1%, 뭐 2%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아크 인베스트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좀 찾아서 여기에 딱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 이 그림과 글이 있는데 아크에서는 로보택시 시장이 11조 달러, 11조 달러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1경 원이 넘어가는 수치죠.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이 생기면 사람들이 비행기와 기차를 안 타고 본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와닿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이미 FSD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막 자율주행으로 미국 대륙 곳곳을 막 방방곡곡 여행하더라고요. 그들도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 거리를 자동차로 가게 됐다면서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항공편의 한 60% 정도는 로보택시가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아크의 분석이 여기 있습니다. 가늠이 안 되는 이렇게 큰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결국 규모의 경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확실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투자자들이 이것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좀 자초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표정들이 좀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 있을수록 조금 많이 웃고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이 엄청났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있었는데요. 2019년 4월에 2020년 안에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틀렸죠. 결국 안 됐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올해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 또 하입을 불어넣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이번 7월에 연말까지 사람보다 나은 수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사람보다 나은 정도의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말했는데 나는 과거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사람보다 나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은 FS라든가 테슬라의 AI 실력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계속적으로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바로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법칙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성능이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계속 성능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로그 차트처럼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력 대비 딥러닝 성과가 빠르게 늘어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체감한다는 뜻입니다. 로그 차트처럼 말이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부터 차량용 내부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에 이미 AI에 대한 고민이 크게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리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먼저 나가 있다. 그러니까 선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업체들은 이런 고민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이분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분이 바로 포드 CEO 짐 팔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전기차의 핵심은 구동장치라든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량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이 각자 다른 형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듈을 조금 본인들이 스스로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코드를 읽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럽다라고 짐 팔리가 말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FSD 지금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팔로워 업체들도 똑같이 겪을 문제지 그렇다고 테슬라를 추월해서 빠르게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테슬라가 산술적으로 7년 정도 앞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테슬라의 AI 실력을 믿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리는 세 가지 팩터, 여기 있죠. 네,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지겨워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밝혔지만 본인들이 AI 구축을 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바로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능력입니다.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른쪽에 있는 반도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 중에 얻어야 되는 결국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서는 뛰어난 인재, 뛰어난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AI 반도체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각각 테슬라가 어떤 역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좀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단순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양질의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양질의 데이터라는 게 테슬라는 실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말과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테슬라 FSD 베타로 실제 주행한 차량들의 누적거리가 지금 3억 2천만 마일에 달했습니다.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한 5억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아무튼 엄청난 마일리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3월 중순에 FSD 베타 버전 11 버전이 출시되자마자 저렇게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아크에서 추산한 자료인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현재 주행 데이터를 수집 중인 차량 대수,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깔려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들이랑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차트를 좀 수정해서 그런데 270만 대고요. 다른 업체들은 뭐 몇백 대, 몇천 대, 그나마 샤오펑이 27만 대 수준.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차량 대수가 훨씬 더 거리에 많이 깔려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약해서 제가 여기다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일주일에 1000만 마일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마일리지, 주행 거리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좀 유의미한 정도로 대규모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알고리즘 능력, 바로 사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있어서 테슬라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사람이잖아요. 천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야 그런 사람들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서 2021년에 테슬라에 지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때 2021년에 AI 데이, 첫 번째 AI 데이가 있었거든요. 이때 발표하자마자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엔지니어들의 입사 희망 순위 1위이기도 하고요. AI 회사의 경쟁력은 그 회사가 보유한 인재들의 함수와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천재들을 가지고 경량화 모델이라든지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테슬라에 지원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 회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최근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X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럴링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XAI 자체가 전 세계 최고의 AI 인재들을 모으려고 애초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들끼리는 크로스 폴리네이션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폴리네이션이 그 꽃가루들끼리 서로 이렇게 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 가지 회사들끼리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은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새로운 접근법을 공유를 하면서 이런 기술 진보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강판에다가 스페이스 X의 기술이 투입되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에서 일을 하다가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 회사들,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있으면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각자 다른 회사에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술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세 가지 팩터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빅데이터였잖아요. 근데 FSD가 계속적으로 지금 스케줄이 밀려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그러니까 AI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서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계속적으로 많이 테슬라가 확보하면 상관이 없는데 엔비디아 GPU를 원하는 사람들은 워낙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D1 칩을 설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D1 칩의 설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발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도조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GPU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결국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 차량들은 주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동영상 클립, 한 45초에서 60초 되는 동영상 클립을 테슬라의 그 데이터 센터로 송부를 합니다. 이 서버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동영상 자료, 동영상이 텍스트보다 훨씬 용량이 크잖아요. 이 동영상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챗GPT 같은 언어 모델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SRAM이나 뭐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고 또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 간의 병목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커넥트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GPU는 이런 AI 연산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D1 칩이라는 것을 새로운 반도체라는 것을 새롭게 설계를 했어야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설계했던 D1 칩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D1 칩이 25개가 모이면 바로 이런 트레이닝 타일로 발전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반도체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던 병렬 칩 구조다. 이걸 자동차 기업이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D1 칩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D1 칩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 이유는 이 D1 칩이 코어가 350개가 있는데 D1 코어 53,000개로 구성을 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조라는 거거든요. 도조라고 하는 게 드디어 이번 달에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D1 칩 하나에 354개의 코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도조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5만 3천 개의 코어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능이 1엑사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전망하는 본인들의 이 도조의 컴퓨팅 용량이 내년 10월이 되면은 100엑사 스케일까지 늘어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 100엑사라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구글이 작년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했었던 슈퍼컴퓨팅 능력보다도 6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업계 선두권에 서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성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아까 D1 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조를 만든 담당자가 D1 칩은 AI 가속기가 아니라 범용 CPU다. 그러니까 법령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연산 칩이다라는 점을 또 언급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차세대 도조는 비디오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 다른 AI 업체들한테도 본인들의 연산력을 빌려줄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처럼 마치 하이퍼스케일러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 첫 번째 단추로 인해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죠. 테슬라가 차량 OEM 업체, 그러니까 내연기관 업체인데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의 FS 기술을 좀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도조 시스템을 조금 라이센싱하는 그런 계약을 초기 단계를 맡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향후에 테슬라는 하이퍼스케일러로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AI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겠다, 배송 일자를 명백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적 발표 내용 중에 그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거의 올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그 이제 쉐어홀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파워포인트를 매 분기마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 분기마다 본인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총 5장의 사진이 보통 있는데 5장의 사진이 전부 다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사이버 트럭에 진심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좀 그 수요가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저는 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먼저 왼쪽의 그래프 보실게요. 이거는 다름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적인 주가 추이인데요. 제가 하나 표시를 해놨죠. 저기 움푹 파져 있는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2020년 3월 13일에 테슬라 모델 Y가 첫 생산되던 시기도 바로 저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저렇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모델 S라든가 모델 3 정도만 있었는데 SUV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모델 Y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매출 규모가 확 늘어나고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실게요. 이것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차량이 제일 많이 팔렸냐 탑 7을 꼽아본 거거든요. 1등이 포드의 F150, 2등이 도요타의 라브, 3등이 쉐보레의 실버라도, 4등이 램의 1500, 그 다음에 밑에 탑 7은 도요타의 타코마. 보시면 탑 7 중에 4개가 픽업 트럭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픽업 트럭 타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바로 픽업 트럭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모델 Y가 그랬던 것처럼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돼서 이런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상향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당분간의 테슬라는 주가는 좀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이긴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워렌 버핏의 말처럼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기업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몇 번의 실적 내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는 앞으로 10배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을지 아닐지 나중에 확인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주식이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미 찾다가 상처투성이인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